2022년 3월 1일 이정훈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진공을 한 다음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걸 군사적으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전쟁의 목표도 명분도 없다. 그것이 푸틴의 실패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문재인과 이재명, 특히 이재명 똑바로 배워라. 저희 주장입니다.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러시아군이 진공폭탄을 썼을 수 있다. 외신을 이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진공폭탄은 상당히 잔혹한 무기이기 때문에 핵무기는 아닙니다.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무기인데 이걸 썼다. 왜냐? 이거는 폭발하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하면 공기를 확 빨아당겨요. 그 압력 때문에 사람들 내장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굉장히 잔인하게 죽는 거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러시아판 방사포에 넣어서 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MLRS 천무 같은 거에 넣어서 거기다 이제 그 탄두를 달아 쏘면 되는데 그거 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핵 억제력을 사용하겠다는 말을 러시아에서 흘리고 러시아가 상당히 센 무기를 쓰기 거론하고 있는 건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죠. 처음엔 분명히 평화유지권으로 들어간다고 해놓고 이런 무기를 쓰게 되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당히 달라집니다. 지금 러시아가 버벅거리기 시작하면서 쓰지 말아야 할 무기를 쓰는데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는 점점 코너에 몰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툭툭 흘려주는 미국의 정보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 미국이 모든 걸 공개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점점 더 흥분해서 몰로토프 칵테일 저희 대학 다닐 때 우리 386 친구들 참 많이 만들었던 화염병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점점 러시아판 월남전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푸틴이 왜 실수를 했는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푸틴이 이 전쟁을 시작하는 날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2월 21일 날 굉장히 긴 연설입니다. 몇 시간을 떠든 연설인데 이 연설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했지만 이거 지금 우리 그 군 매니아들 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해놨는데 이 번역은 제가 제 화면에 띄울 테니까 보시고 싶은 분들은 잠깐 화면을 세우셔갖고 읽어보시고요. 저는 중요한 부분만 강조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러시아 국민 여러분 하면서 푸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역사, 러시아의 문화, 러시아 종교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이고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친척이나 다름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표현이 옳은지 아닌지 우크라이나인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겠죠. 이러한 푸틴의 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2017년 4월 18일 미국의 쿼츠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2017년 4월 6일부터 7일 사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시진핑과 트럼프 첫 정상회담 때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국은 원래부터 중국의 일부였다.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라고 시진핑이 얘기했다. 라고 보도된 사실입니다. 이제 4월 6일부터 7일 사이 시진핑하고 트럼프의 첫 회담이 있은 다음에 4월 18일 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뽑아내서 보도를 하고 트럼프가 했던 인터뷰 전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그걸 전체 내용을 다 공개했습니다. 그 공개된 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한테 10분간 중국과 한반도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쉽게 다룰 수 없다는 걸 이해했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시진핑은 수천 년의 역사와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은 사실상 Korea was actually a part of China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쿼츠라는 매체는 기원전 우리가 위만조선이 망하면서 한무지한테 망하면서 한사군을 세웠었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이
전 중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했었죠. 그때 두 번 확실히 한국을 지배했는데 그 외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느냐라고 한 역사학자는 반문했다라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일부다 하는 거하고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 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연설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 회상을 얘기하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더 정확히는 볼셰비키, 그러니까 소련에 의해 창조된 그런 나라다. 소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1917년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때 레닌이 주도했는데 그때 레닌을 따르는 세력들은 러시아 영토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그걸 우크라이나로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나라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국가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만들게 하면서 소련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그런 거 할 때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쪼갰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은 러시아는 대조국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네 조국을 지킨 전쟁이라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스탈린은 폴란드하고 루마니아, 헝가리에 속한 헝가리의 영토 중 일부를 루마니아에 넘겨줬다. 스탈린도 베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르시초프는 원래 러시아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도 우크라이나에 줬다. 다시 말하면 우크라이나는 원래 없던 나라인데 레닌이 만들어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스탈린은 폴란드 이런 데 있는 영토를 루마니아에 붙여줬고 후르시초프는 크림반도를 붙여줬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우크라이나인데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만들어졌는데 이제 와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한다네. 그렇게 탄생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했느냐? 지금은 그들에게 독립을 줬던 레닌 동상을 우크라이나인들이 스스로 철거해버렸고 그걸 반공주의라고 외친다. 지금 러시아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KGB 출신인 푸틴은 공산주의에 대한 상당한 매력을 느끼는 걸로 보입니다. 스탈린은 레닌의 노선을 바꿀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2차 대전 이후에 대조국 전쟁 이후에 헝가리나 이런 데 영토를 떼어내서 거꾸로 우크라이나에 줬다. 그런 실수를 한 데다가 1989년 9월 달에 소련 중앙위원회는 소련 연방 안에 있는 모든 공화국은 주권국가로서 모든 권리를 갖는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각각의 나라들이 우리 독립하겠다, 소련을 안 하겠다 하면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독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고구려의 국제 정치라는 책도 썼지만 발로 쓴 반동북공정이라는 책도 썼거든요. 그 책을 쓸 때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책 어디 갔나? 중국의 광명일보를 보게 되면은 원래 고구려는 중국사의 일부고 이런데 이걸 고려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서 고구려랑 국호를 도용하면서 뺏어갔고 고조선도 한무제 이후 중국의 일부인데 이성계가 나라 세워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하면서 훔쳐갔다. 그래서 우리 도로 되찾는 것이다. 이게 동북공정의 논리라고 광명일보에 썼다는 걸 제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걸 2003년도에 밝히면서 우리나라에서 반동북공정 시위가 일어나게 했었는데 같은 논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푸틴은. 그리고 푸틴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CIS 국가들을 도왔다. 그들이 각각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리고 도와준 금액이 91년부터 2013년까지만 해도 2,500달러가 해당된다. 그 대신에 러시아는 소련이 졌던 빚 1,000억 달러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그리고 그 빚을 2017년에야 갚았다. 소련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나머지 11개 공화국은 빚을 하나도 안 갚고 러시아 혼자 소련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 소련한테 차관을 줬던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노태우가 이끌었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때 차관은 10억 달러인가 줬는데 이걸 러시아가 승계는 했어요. 빚도 승계했지만 소련의 권리도 승계해서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됐습니다. 지금 푸틴은 자기네가 빚만 받았다고 하는데 권리도 받았습니다. 근데 하도 러시아가 힘들어가지고 이 러시아에 돈을 빌려준 나라들이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파리에서 무슨 협약을 맺어갖고 빚을 탕감해 주기로 합니다.
그때 우리도 아마 일부 탕감해주고, 그리고 그때 러시아가 돈이 없으니까 러시아제 무기를 대신 받아줍니다. 그걸 우리가 백검 사업이라 그래갖고 러시아제 헬기라든지 전차를 갖고 와서 조금 사용하게 되죠. 러시아 빚을 봐준 나라 중에 대한민국도 들어가는데 푸틴은 싹 갚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들은 그 러시아 재산이 또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재산은 러시아에 줘야 되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교역을 해서 500억 달러의 교역을 했는데 이 500억 달러는 우크라이나가 EU화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랑 각을 세웠지만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았다. 근데 계속 이제 러시아를 싫어하고 민족주의로 가면서 우리를 혐오했다. 상당히 문제다. 그리고 유로마이단 시위가 있어서 더 급진파들이 등장하면서 러시아의 반러주의를 강화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는 실업이 많아서 600만 명 이상이 실업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됐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소련 시대 때부터 많은 걸 지원을 했는데 러시아 제국 때는 같은 나라로서 많은 걸 지원했는데 그 많은 보너스를 우크라이나는 다 낭비했다. 독립해가지고. 부패는 점점 커졌다.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크라이나가 독립해갖고 그 나라가 개판이 되든 말든 푸틴이 그 걱정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근데 세계사를 쭉 보면은요. 저 나라의 임금이 무도하여 국민들을 살기 어렵게 만드니 내가 바로잡기에 쳐들어간다라는 전쟁 구실은 수없이 많습니다. 당나라가 우리 칠 때도 고구려 칠 때도 그랬고요. 항상 전쟁은 명분 만들기 마련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푸틴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군사 전략을 채택해서 러시아에 좀 대항하고 외국과 러시아가 충돌하도록 하는 그러한 전략을 채택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는 성명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블러핑이 아니다라고 푸틴이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상당히 틀어지니까 스스로 핵무장을 할 준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이 가졌던 기술을 이용해서 100km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RD-250 엔진. 이것이 우크라이나 과거 이제 소련 시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에 쓰이던 건데 그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다. 그걸 북한에 줘서 북한이 그걸 가지고 화성 14, 12형 ICBM, IBM을 만들고 은하수라고 하는 발사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러시아한테는 위협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하지 않지만 선제 타격했다는 겁니다. 선제 타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사태로 돌아오면 자, 우리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선제 타격은 무조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 이러한 핑계를 토대로 핵무장할 가능성이 있고 미사일 능력이 있으니까 공격해 들어간 러시아를 비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라는 사람. 입도 뻥긋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의 국제정치 수준은 구상유치, 젖비린내 난다는 겁니다. 지금 푸틴의 말은 우크라이나의 핵 능력을 제거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논리라면 북한은 핵을 가졌으니까 핵을 제거하기 위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게 누구다? 현재는 문재인이다. 그런 겁니다. 네. 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토군은 우크라이나랑 계속적으로 훈련을 했다? 그리고 훈련은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에 다른 나라 군대가 훈련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공항에서 뜬 무인기들은 러시아 영토를 정찰할 수 있다. 나토군의 교관들이 우크라이나 군에 들어가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국제법 아스타나 선언이라는 건데 2010년 그 다음에 1999년 유럽 안보협력기구 이게 OSCE 이게 OSCE 겁니다. 이것이 문제죠. 이게 핀란드가 주도한 이런
이 헌장에서 뭐가 돼 있는가 하면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 다른 나라의 안보의 위협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의 위협이 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OSC 헌장 위반이고 아스타나 선언 위반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개입하겠다. 이런 겁니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긴 푸틴의 연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미국이 나토를 확정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까지 포섭하려고 하는 건 문제다 그러는데, 자, 이 문제를 동북아시아로 돌리겠습니다. 지금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패권이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 중국이 이렇게 위협을 가할 때 지금 동북아에 있는 안보 체제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 미일 안보 조약 두 가지입니다. 과거 미국과 필리핀도 있었는데 이건 와해됐으니까. 그러면 이걸 토대로 동북아판 안보 기구를 만들면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고, 그 다음에 미일 안보조약은 확장을 못해요. 원래 둘만 관계입니다. 한미 안보조약은 확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뭘 만듭니까? 쿼드를 만들었죠. 쿼드는 군사기구는 아닙니다. 쿼드가 점점 커져서 동북아판 나토가 되면은 우린 또 가입도 안 하고, 그럼 한국은 소외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꼴이 날 수 있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치듯이 중국이 우리를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북아에서 중요 국가가 되려면 우리 한미동맹을 토대로 쿼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일본이 중심이 된 쿼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동북아의 중심국가 기능을 우리가 일본한테 확실히 뺏길 가능성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글로 가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그 노선을 추수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답답하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글지글한 연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2000년 빌 클린턴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클린턴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때 이제 클린턴 답변을 자기가 공개할 수는 없는데, 그 후에 미국이 한 걸 보게 되면은 북 탑카스의 테러리스트에 대한 공개적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ABS, INF 중거리 핵 인터미디엄, 그러니까 중거리 핵 조약을 탈퇴했고, 엔티벌리스틱 미사일 ABS인가? ABC인가? 그것도 탈퇴했죠. 다 깼죠. 그래서 미국이 MD를 강화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스타트 협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핵화를 덜 하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서 더 우리한테 위협을 가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나토가 계속 동쪽으로 옮겨오는 거는 지금 보게 되면 폴란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니그로, 북마케도니아, 과거 다 소련권에 있던 나라들이 다 나토로 들어가면 이제 러시아 국경까지 도달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못 견딘다.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미사일 요격기지가 배치되고 있고 그 발사대에는 토마호크나 그런 것들이 배치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자, 요와 똑같은 게 우리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때 중국이 길을 쓰고 반대했죠. 똑같은 겁니다. 중국은 절대 우리를 우호적으로 안 봅니다. 근데 그런 중국한테 어떻게든 한번 만나주세요 하면서 대한민국 기자가 저 맞아도 계속 혼밥 먹으면서 따라갔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죠. 국제정치를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리고 미국이 INF를 중거리 핵전력을 폐기했으니까 5,500km를 날아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전역이 위험해진다. 목구멍에 칼이 들어온 겁니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는지 우리한테 침을 뱉고 죄송합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이렇게 행동하겠죠. 개는 짖어도 열차는 간다. 우리가 뭐라 그래도 갈 거다. 그러면서 조건을 겁니다. 나는 나토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러시아 국경에 타국의 무기가 배치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세 번째, 유럽에서의 군사적 기반시설이나 잠재력을 러시아 나토 건국법이 서명된 97년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국가 간에 서로 자기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위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기 자랑으로 하는 게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폐지가 돼서 우리가 무제한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자랑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현무4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현무4 미사일을 만들면 누가 싫어할까요? 중국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결정으로 F-35A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스텔스기가 들어오면 북한도 싫어하지만 중국이 싫어합니다. 중국은 반드시 우리하고 경쟁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중국에 항모가 있으니까 우리도 항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핵 공격 원잠도 만들어야 됩니다. 안 하면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꼴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똑같은 말을 시진핑이 언젠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바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예프 정부는 민스크 협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했다라 그랬습니다. 민스크 협정은 뭔가 하면 돈바스 지역을 일단 휴전하는 건데, 그리고 거꾸로 우크라이나 정권은 돈바스 지역에 진격전을 준비하고 있다. 돈바스는 매일 포격당하고 있다. 그래서 개입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푸틴의 모순이 나오는 게, 그래 내가 평화유지군으로 러시아군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돈바스의 휴전 상태를 확보하고 서로 싸우지 않게 하면 되는데, 돈바스 지역이 아닌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진공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태를 크게 만든 거죠. 자, 우크라이나로 진입했으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잡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친구들하고 토의해보고 나오니까 러시아 군대가 들어갔는데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뭘 하라는지 지시사항이 없는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을 잡아라든지, 대통령을 못 잡으면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전원을 붙잡아서, 국민 대표잖아요. 그죠? 그들이 모여서 우리는 항복을 하겠다고 결의를 하게 되면 항복이 끝나는 거잖아요. 젤렌스키가 해도 되고. 그거 잡는 건지 그것도 없고, 아까 핵 개발 의지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핵 개발을 없애기 위해서 WM들을 하고 있는 걸 잡든지 우크라이나가, 그것도 없고 그냥 진입만 한 겁니다. 와, 이건 뭐냐? 작전은 지시했는데 작전 목표를 안 준 겁니다. 이거는 중대한 실수입니다. 이 전쟁을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하고 윤석열 씨가 유세하는 걸 영어로 캠페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목표,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서로가 막 이렇게 활동하는 게 캠페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이란 것도 내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국 대통령을 잡겠다, 항복시키겠다, 뭐 이런 목표를 잡고, 아니면 WM들 잡겠다. 그 목표할 때까지 하는 게 그게 캠페인입니다. 요거를 우리는 전역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전쟁과 전역이 비슷한 말인데, 이런 전역을 해야 되는데 이 전역에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쳐들어가라만 했다. 이거는 목표 없는 전쟁을 했다는 건 대단한 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 들어간 러시아 군대는 당나라 군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죠. 날라리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 그러는데, 사실 당나라는 굉장히 대단한 정복국가였어요. 한나라가 무제 때 우리를 쳐서 한사곤 만들고, 흉노를 쳐서 하소사곤 만들고, 지금 월남 베트남을 젖혀서 남중 7군 9군을 만든 대단한 정복국가였고, 두 번째로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서 안동도호부를 만들고, 백제를 점령한 다음에 웅진도덕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돌골도 때려서 안서도호부를 만들고, 또 안남을 쳐서 안남도호부를 만들고, 굉장히 정복국가인데 왜 당나라 군대라 그러지? 그런 당나라가 후대에 가서 알록산의 날을 겪고 하면서 각 점령 지역에다 절도사를 둡니다. 이 절도사들이 그 지역을 군정을 잘해서 자기네 영토로 편입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뭉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안동도호부는 무너지고 발해가 일어나고 대진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개판이 되면서 당나라가 무너지고 5대 19개 혼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당나라 군대입니다. 이 엉터리 군대를 당나라의 군대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하고 일본에만 존재하고 중국에는 없는 말입니다.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는데 뭘 할지 모르니까 이게 당나라 군대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의 러시아의 큰 문제고, 푸틴이 목적 없는 전쟁을 했고 주저리 전쟁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걸 내가 읽어봐도 모르겠고 말한 푸틴도 모르는 것 같아요. 푸틴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역사의식은 있는데 너무 자기 이념에 충실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세르게이 쇼이구라고 러시아 국방장관이 한 걸로 아는데, 이 친구가 러시아 국방개혁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을 현대화했는데 그 현대화한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투입했는데 이게 지금 엉키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지금 러시아군이 한 100개의 대대 전투단을 투입했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100개의 대대를
러시아군 군사령부가 지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휘가 엉키고 있어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완전한 평면, 산이 있고 뭐 강이 있으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방어전을 할 수 있는데 완전한 방어, 그러니까 뭘 이용할 수 없다, 지형지물. 그런 곳에 들어간 부대가 자기 방어를 하면서 싸우려면 어떤 모양이 가장 좋은가? 원형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원형. 그럼 사방으로 오는 적을 다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형을 만들 수 없으니까 원형을 줄이면 십각형이 되고 더 줄이면 팔각형, 육각형, 오각형, 더 줄이면 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요 한 4개 포인트에 사령부를 두고 중간에 선을 자기 부대를 배치하고 그냥 가운데 한 부대를 둬서 어디 하나가 밀리면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5개 부대로 구성이 되죠. 그럼 요걸 5개 부대니까 오각 부대랍니다. 사각형이지만 이렇게 들어가면 적진에 들어갔을 때 자기 방어를 하면서 공격하기 좋은 구도가 됩니다. 가장 좋은 건 팔각형 부대인데 근데 우리가 손가락이 10개잖아요. 왜 10명을 지휘하는 사람은 10장이라 그러죠. 보통 한 사람이 지휘할 수 있는 최대 폭을 10명이라 그럽니다. 근데 10명 지휘하는 사람은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고 보통은 많이 해야 5개 정도를 지휘해도 벅찹니다. 제가 해보면 한 3개 정도, 저도 동시에 일을 한 너댓 개 하긴 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1개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대는, 현대 군대는요, 이제 사각형까지 만들었다가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삼각형으로 만듭니다. 삼각형도 확대하면 원형이죠. 그 다음에 더 줄이면 이각형은 없잖아요. 그냥 선이잖아요. 삼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하나 뚫렸을 때 지원하는 부대에 있으면 이게 사각편제. 이것도 없이 그냥 가게 되면 삼각편제가 되는 겁니다. 현대의 군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은 삼각편제입니다. 사각 중앙에 있는 부대가 없어요. 왜냐? 과거에는 적진에 들어갈 때 독립된 작전을 한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선으로 들어갑니다. 선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하나 두고 여기서 빵 치고 들어갑니다. 이쪽 둘이 총을 쏴주는 동안에 얘가 치고 들어가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이면 됩니다. 이 3명을 1개조로 만듭니다. 그리고 1개조를 3개를 만들면 1조 2조가 해준 다음에 3조가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자 1명 딱 주면 10명이면 되죠. 이게 1분대입니다. 분대. 이러한 분대 3개가 있으면 소대입니다. 근데 소대에 예비대를 하나 주겠다 그러면 4개 분대가 1개 소대가 되죠. 그걸 4개 체제로 가느냐 3개 체제로 선택하기 나름인데 미 육군은 삼각편제로 갑니다. 미 해병대는 상륙작전 하다가 많이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4개 부대를 갑니다. 그래서 소대는 3개 소대, 중대는 3개 소대, 대대는 3개 중대, 연대는 3개 대대 이렇게 가는 거고 삼각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사단장은 3개 연대나 여단을 지휘하면 되고 그만해도 머리가 아프죠. 저도 동시에 한 3개, 4개 일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5개, 10개 넘어가면 저도 헷갈립니다. 근데 가장 천재가 할 수 있는 게 10개라 그랬죠. 1개 제대로 지휘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3개. 이렇게 했는데 이 전쟁이란 거는요, 불과 같아서 처음에 불이 확 날 때 빨리 투입해서 신속히 꺼버리면 그냥 제일 안전해요. 근데 이걸 투입할 때 중대를 보내기는 뭐예요? 대대를 보통 보내는데 대대를 바로 보내려면은 대대는 보통 보병대거나 아니면 기계화 보병대거든요. 아니면 기갑부대인데 그 부대가 갑자기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포병도 붙고 공병도 붙고 통신도 붙고 뭐 붙어야 됩니다. 화학도 붙고 항공도 붙고. 요걸 딱 미리 붙여놓은 부대를 그냥 대대가 아니고 대대 전투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투입해서 전쟁 끝내면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진 거죠. 큰 전쟁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국방개혁을 한다면서 육군에서 사단, 여단, 연대나 여단 필요 없어. 사단 필요 없어. 군단 필요 없어. 그리고 한 수많은 대대 전투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100여 개를 투입한 걸로 보여요. 우크라이나 지역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큰 나라예요. 우리 한반도의 3배가 넘고 인구는 우리보다 약간 좋은 4,400만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들어간 이 지휘관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가 하면 수도인 키예프를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을 아시죠? 독일군이 소련으로 쳐들어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에 쳐들어와서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소련군이 결사항전하면서 점령한 상태에서 독일군이 녹아버립니다.
왜냐? 도시는 너무너무 복잡한 구조예요. 막 몇 층이 있고 지하 있고 거기서 총 쏘고 하면은 정규군이 들어갔다가 뭐 길도 잘 모르는데 다 죽습니다. 미군조차도 바그다드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그 저격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도 그걸 아니까 키예프에 감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거기서는 그냥 다 엉켜버리거든요. 그러면 키예프를 점령하려면 강한 군사력, 적어도 한 사단급으로 빵 막 초토화시키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본은 미사일을 갖다가 아파트를 향해 쏘서 겁을 주는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초토화시키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전투력이 대대 전투단에는 없는 겁니다. 대대 전투단을 묶어서 연대 아니면 여단 또는 사단으로 쳐야 되는데 그 지휘관이 없잖아요. 러시아 국방개혁에 이게 큰 허점이 되는 겁니다. 군사령부가 전체 100개의 대대 전투단 지휘하는 것도 문제고 중간 지휘 부대인 사단, 군단, 여단이 없다 보니까 엉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대대 전투단은 여단 전투단이나 사단 전투단에 비해서 위력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목표도 없고 부대 개편도 잘못 해놨고 도시 전투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보포기, 공통, 화학, 항공 뭐 이런 부대는 작전 부대입니다. 실제로 싸우는 부대. 그리고 이 싸우는 부대한테 근무 지원을 해주는 부대가 있어요. 먹을 것 갖다 주고 기름 갖다 주고 기름 갖다 주려면 수송 부대 붙어야죠. 전차나 뭐 가다 보면 고장 나잖아요. 정비해 줘야죠. 이런 부대들이 근무 지원 부대입니다. 또 병사들 모자라면 보급해 줘야 되죠. 새로운 병사, 신병, 인사. 이게 근무 지원 부대입니다. 이게 전투 근무 지원 부대가 전쟁 났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대대 전투단에는 붙이기 어렵습니다. 여단부터 붙여야 돼요. 이 준비가 쉽게 말하면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갔다가 지금 모든 대대장들이 하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뭘 잡으라는 건지 젤렌스키를 잡으라는 건지 국회의원 잡으라는 건지 키예프를 점령하라는 건지 키예프 점령은 부담스럽고 엉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핵무기를 쓰겠다 뭐 진공폭탄을 쓰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미국은 그걸 다 파악하고 SNS를 인터넷을 통해 갖고 쫙 러시아 군사 포로 잡은 거 퍼뜨려주고 러시아 탱크 잡으려면 어떻게 몰로토프 칵테일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발표하는 것들을 전파해주고 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총 들고 나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미스 US 우크라이나가 나도 싸우겠다고 총 들고 나오니까 그 사진도 다 띄워주고 이렇게 되면 심리전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기는 거죠. 처음에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러시아가 유리한 것 같았는데 지금 미국이 무기도 도와주면서 완전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푸틴의 실패는 뭐냐? 전쟁의 명분도 약했고 작전 능력도 딸렸고 목표도 없고 선제 타격은 했는데 엉켜버린 거다. 이걸 우린 배워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뭐 군에 대해서 뭐 얘기할 때마다 지금 이재명 씨 측에는 제가 저 군사 전문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정치학에 관심 있고 뭐 그런 사람이지 제가 사관학교 나온 사람도 아닌데 저보다 군인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군인들이 이재명 캠프에는 거의 안 가 있어요. 저도 누구누구 간지 대충은 아는데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가봐야 통하지도 않고 반대로 윤석열 캠프에는 꽤 쟁쟁한 사람이 가 있으니까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딱딱 던지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지만 저 양반은 진짜 군인다운 사람들을 지휘관으로 키우지 않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자꾸 대장시키고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알 건 아는데 예예하다 보니까 그냥 문재인 맞추다 보니까 우리 군이 약화됐는데 지금 우리 군이 배워야 될 거는 뭐냐? 목표, 명분, 작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다 갖춰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랑 국방개혁 2.0은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사시에 북한 지역에 러시아군이나 중국군이 들어온다고 할 때 탁 차단하고 들어가서 북한을 안정화시키고 우리 쪽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작전하려면 우리 군을 제대로 개편해야 됩니다. 제가 보급도 몇 차례 얘기했고 우리 신속 기동군이 될 수 있도록 군 체제를 얘기했는데 이런 걸 검토해야 되죠. 이제 푸틴의 실패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만약 들어간다면 북한의 핵시설, 그 다음에 김정은 제거, 참수작전과 더불어 핵시설 장악, 화학공장 장악, 그 다음에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 무력화 딱 목표를 잡고 한 번에 들어가야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죠.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의 푸틴은 왜 실패하고 있는지 그 실패를 통해서 문재인과 이재명이 배워야 될 것을 설명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